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오늘 이슈 완전정보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재판은 저번에요. 대통령이 집행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할지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요. 저번에 직무배제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재판하고 좀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직무배제 명령이라는 거는 이 검사징계법 8조 2항에 따른 내용이고요.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시 임시로 법무부 장관이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청구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집행정지 사건에서 결정이 내려왔던 게 해당되는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같은 임명권자로부터 임명을 받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그렇게 정지시킬 수 있는 형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한다라는 판단이 들어갔던 거고요. 그 집행정지 결정과 다르게 이번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대통령의 집행을 받은 그리고 징계위원회 의결을 받은 징계 처분이라는 점에서 그 처분의 어떤 강도, 처분의 중요성과 그 처분을 뒤집을 말에 필요한 위법성의 수준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재판 쟁점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는지 그리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요. 이 두 가지 점을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원래 본안 소송, 그러니까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걸 다투는 소송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인 부분들 두 가지를 같이 보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 가지의 집중 내용이 됩니다. 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정직 2개월이라는 거는 완전히 이제 해임과 다르게 잠시 이제 직을 두 달 동안 정직시키는 것인데, 이 정직 2개월을 지금 당장 이것을 결정해야만 할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치열한 다툼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부가적으로 집행정지 사건에서 다 다루기는 어렵겠지만은 나머지 이제 징계 사유인 네 가지 사유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 이 부분을 많이 윤 총장 측에서는 거론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집행정지 사건은 길어서 이제 하루 이틀 안에는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 사유 네 가지에 대해서 심리를 사실상 하기가 어렵고요. 대신에 절차적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절차가 다 진행된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징계 절차라는 게 감찰과 징계위원회 구성 그리고 징계위원회 결정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 이 내용에 관해 가지고는 지금 각각 징계위원회에서 다퉜던 것들을 계속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서도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일응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아까도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거리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직 2개월이 지금 이 집행정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취소가 되더라도 보통 이제 윤 총장의 임기가 지난 다음에야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2개월이라도 이 중에 하루 이틀이라도 빠르게 직에 복귀할 만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는가? 일단은 우리가 지난번 직무배제 명령에 관한 집행정지 결정에서는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처분 자체가 위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논리를 그대로 보자면은 임기제를 보장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또한 같은 논리로 이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다고 판단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런 경우까지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인정한다면은 사실상 정직 처분과 해임 처분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고 사법부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건 본안 소송하고도 관련이 있을 텐데요. 징계 사유의 합당성 어떻습니까? 네 가지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지 이게 재판에서 다뤄지는 거죠? 네, 아마 이제 본안 소송처럼 전면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 네 가지 사유에 대해서 일응의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판단하게 될 것이고요. 정치적 중립 훼손과 그리고 재판부 사찰로 그리고 채널A 관련된 두 가지 건에 관해 가지고 먼저 징계 의결서랑 징계 의결서에 담겨 있는 각각의 증거와 사유들을 일응 검토해 볼 것입니다. 내용을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겠지만은 일부 이 부분들과 고려했을 때 이 사유, 이 처분을 정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 청구인의 어떤 이익과 이것을 지금 꼭 집행해야만 한 공익적 필요성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 네 가지 사유가 얼마나 확실하고 또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일응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그 후폭풍은 꽤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뭐 물론 지금 상태에서 전망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요. 네. 무엇보다 일단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직무 배제 명령과는 다르게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이 되는 거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서 재가를 한 그런 징계 처분이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법부도 굉장히 좀 더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꼭 정지할 만한 강한 필요성이 없는 이상은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절차적 하자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단계에서도 판단할 수가 있고, 절차적 하자에 관해서 판단해 봤을 때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는 절차적 하자 사유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실체적 하자, 절차적 하자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처분 자체가 위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만 이제 본안 소송, 실제로 이것을 다투게 되는 본안 소송보다는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여부가 사실상 이 처분에 관한 여러 가지 다툼에 있어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보다는 인용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 절차적 하자 부분도 저번보다는 어떤 재판부로서는 부담감이 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직무배제 명령이라는 것들은 특별한 절차 없이 그냥 법무부 장관의 임의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엄중하게 봐야 한다는 평가를 했다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이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위원회 심의와 의결 이 세 가지 절차를 다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심판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각 법령상의 지위에 관한 부분들 외에도 검토할 쟁점이 많기 때문에 각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른 질문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23일인데요. 자녀 입시 비리하고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재된 혐의가 사문서 위조 등 한 15개 되는 것 같은데요. 주요 쟁점은 뭔가요? 네, 지금 총 혐의가 합치면 15가지나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세 가지로 크게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시 비리라고 하고 있는 입시 비리 명목으로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계의 업무 방해를 했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들이 하나 큰 쟁점으로 있고요. 다른 하나가 이 사모펀드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또 타인의 계좌를 빌렸는지에 관한 부분들, 이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한 꼭지가 있고요. 마지막은 이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증거인멸을 했는지 여부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쟁점에 관해 가지고는 서로 좀 쟁점되는 사항들이 아무래도 혐의점들이 다르다 보니까 좀 핵심적인 요소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문서 위조 부분이요. 그 표창장이죠. 가장 그 중요한 게 그 부분에 네, 그렇습니다. 표창장 위조 부분이요. 네, 표창장과 인턴 활동 증명서 관련된 예. 내용인데요. 일단 첫 번째 쟁점은 객관적으로 그런 사실을 활동을 했는지가 쟁점이고, 두 번째로는 이 문서 위조를 이렇게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뭐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재판 중에서 프린터까지 동원돼 가지고 프린팅을 하고 위조를 했는지 여부들을 가렸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의 경우에 인턴 경력을 부풀린 게 위조에 해당하는가 혹은 부풀렸는가 이런 부분이 유무죄가 갈리는 어떤 쟁점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다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각각의 인턴 경력에 합당하는 사실관계가 부합하는 내용이 있는지에 관해서 여러 증인들이 증언을 했고, 또 일부 증언들은 좀 엇갈린 부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가 1차적인 쟁점이 될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만약에 일치하지 않고 일부 부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위조라고 볼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성 명의인이 사실과 다른 거를 기재한 것들은 원칙적으로 위조로 볼 수 없다라는 법률상 주장을 지금 변호인 쪽에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이죠. 사모펀드 의혹인데요. 네. 투자인가 대여인가 이 부분이 공방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모펀드 형태로 해가지고 투자를 했다. 이 투자 과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의 기본적인 고위공직자의 윤리법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의 취지인데요.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계속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대여에 불과하고 대여에 따른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한번 이제 의견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투자인지 대여인지를 열심히 다투고 있지만은 사실은 투자이나 대여이나 그 중에 어느 하나라고 해가지고 이 유무죄가 꼭 달려지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 형식적인 성격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법조에 위반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령상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가 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구체적인 거 하나 더 짚어보면요. 증거인멸. 이 부분도 법리 공방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타인의 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이거를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 측에서 PC를 지금 반출하거나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를 소명해 달라,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재판부가 검찰에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 가지고 공동 정범으로서 이런 일을 한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은닉 지시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 달라고 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법률적으로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다퉈질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법률적인 것과는 별개로 객관적으로 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서로 진술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재판 자체가 대단히 어떤 민감한 재판인데요. 예를 들면 공직자의 비리다. 한쪽에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한쪽에선 명백한 과잉 수사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판 결과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더 높은 것 같은데 뭐 물론 지금 전망하시기가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 네, 아무래도 이제 15가지나 혐의가 된다는 거는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오고 몇 가지에서는 유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오늘 이 정경심 교수 이 재판 선고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 제목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제목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과잉 수사였는지가 첨예하게 다투어졌는데요. 결국은 이제 전부 유죄, 전부 무죄 이런 결론보다는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어떤 것이 유죄가 나오고 무죄가 나온다면 어떻게 무죄가 나오고 각각의 경우들이 법률적인 거나 사실관계 면에서 어느 정도 다툴 수도 있고 혹은 기소할 수도 있는 건인데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것 자체는 너무나 명백하게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기소인지를 이 판결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어느 정도는 판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